잉어 총각의 낚시 다큐멘터리 베스의 정석 제6화 베스의 청각과 루어의 레트룸. 첫 번째 단락. 베스의 오감 중 가장 발달된 곳은 청각. 수중에서의 소리는 곧 물의 진동이다. 먹잇감과 은신처를 둘러싼 생존 경쟁은 무태서뿐만이 아니라 물속에서도 발생합니다. 베스를 포함한 여러 물고기들은 육상의 동물들처럼 고도로 발달된 감각기관을 통해서 먹잇감을 쟁취하고 휴식하며 희아를 식별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고기들은 육지의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이용하여 주변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데, 특히나 물고기들은 육상 동물에게는 없는 측선이라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나 진동까지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들은 여러 감각기관 중에서 어떤 감각에 가장 의존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일반적인 견해에서 보자면 그 대답은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은 어디까지나 충분한 빛이 존재할 때, 다시 말해 주간 시간대의 평범한 상황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시각의 경우는 영상의 사진처럼 물색이 혼탁하거나 빛이 없는 밤 시간 또는 빛이 도달하지 않는 장애물 깊숙한 곳에서는 별 소용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물고기들의 또 다른 감각기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후각의 경우는 주야간 시간대, 그러니까 빛의 존재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감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냄새만으로는 물체의 방향을 정확히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후각적 요소는 단지 냄새의 강도를 통해 자신과 물체와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알아낼 뿐이지요. 같은 맥락으로 촉각 역시 직접적으로 자극이 될 만큼 그 물체가 가깝다는 거리만 인지할 뿐,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의 방향이나 거리감을 인식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참조. 빛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장애물을 타고 넘는 회절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소리의 경우는 파장의 종류에 따라서 장애물 뒤쪽까지 잘 전달되기도 한다. 상세한 내용은 음파의 회절과 음의 높낮이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청각은 다릅니다. 물고기들은 소리라는 파동을 이용하여 빛이 없는 밤이나 탁도가 높은 흙탕물에서도 수백 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는 물체를 인식할 수 있으며, 그 물체의 방향이 어딘지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스는 위의 사진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바위 뒤쪽에 먹잇감이 있는지 아니면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청각을 통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베스에게 소리란 마치 보이지 않는 곳을 살피는 눈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편 시각기관이 빛이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청각이라는 것도 결국은 소리라는 조건이 발생해야지만이 청각기관이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의 청각기관은 인간이 들을 수조차 없는 아주 작은 크기의 소리와 아주 낮은 음역대의 소리도 잘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과 베스가 동일한 조건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베스들은 사람이 듣지 못하는 아주 작고 낮은 음역대의 소리나 진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리가 발생하는 파원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무음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베스는 어떤 소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무음인 소리를 베스는 어떻게 해서 수백 미터 밖에서도 감지해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이 질문에 답하자면, 우리는 먼저 소리란 곧 매질의 진동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는 소리가 발생한 파원 주변의 공기나 물과 같은 매질의 입자들이 진동하면서 발생시킨 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람의 목소리는 입 안에 있는 성대가 공기라는 매질을 진동시켜내는 소리이며, 우리가 듣는 TV 소리 또한 스피커가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켜 발생시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기와 같은 매질이 없다면 육상에서는 소리라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리라는 것은 수중에서도 매우 잘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중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면 수중에서는 물이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이 되어 진동함으로써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소리는 곧 진동이라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영상의 사진처럼 가로로 긴 시험관의 바닥에 스티로폼 알갱이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금빛 색상의 스피커를 통해 우 하는 소리를 발생시키게 될 경우, 바닥에 쌓여있던 스티로폼 알갱이들은 일제히 위로 솟구쳐 올라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진동하게 됩니다. 물리 분야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파동이라 하는데,
이때 스티로폼 알갱이의 역할은 파동이 발생했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입자가 어떻게 진동하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파동은 소리를 내는 음파 외에도 전파, 물결파, 지진파 등 끝이 파로 끝나는 단어들은 모두 공기나 물, 땅 따위의 내질이 진동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단, 빛의 경우는 파로 끝나지 않더라도 파동의 성격을 가집니다. 만약 우측의 스피커에서 이전 실험의 경우보다 더 큰 소리를 발생시키게 되면 스티로폼 알갱이들은 이전보다 더 큰 파동을 만들며 격렬하게 진동하게 됩니다. 큰 소리일수록 주변에 머무르는 공기의 진동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스티로폼 알갱이들의 진폭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려칠 경우 탁 하는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의 실험에 비추어 본다면 이때 발생하는 소리는 책상의 면과 내 손이 닿으면서 책상 주변의 공기를 강하게 진동시킨 결과 발생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책상을 매우 살짝 내려쳐서 소리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책상과 손바닥이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책상 주변 공기의 진동이 아주 미약하였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베스의 경우는 이처럼 아주 미약하게 진동하여 소리조차 발생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매질 파동, 다시 말해 인간의 기준에서는 무음인 소리도 수백 미터 밖에서도 감지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참조. 수중 환경은 육상 환경에 비해 밀도가 800배가량 높기 때문에 작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육상에 비해 더 크고 빨리 전달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소리는 매질의 탄성, 온도, 밀도 등과 관련이 있는데, 통상적인 순서대로라면 음파는 밀도가 높은 고체, 액체, 기체 순서대로 전달력이 좋다. 귀로는 소리를 감지하고 불에로는 소리를 키워서 듣고 칩손으로는 스위밍 웜처럼 소리 없이 미세한 물결을 만들며 유용하는 물체의 진동조차 알아채는 베스. 따지고 보면 베스의 신체에는 세 가지의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귀가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베스를 포함한 여러 물고기의 청력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정확하고 대단하게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베스를 비롯한 여러 물고기들은 어떻게 해서 물속에서 이처럼 소리를 잘 듣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리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요소, 크기, 높이, 음색을 통하여 물속 소리 전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아가 우리가 사용하는 루어에서 발생하는 레트름의 종류와 쓰임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사진 참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레틀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제품에서 우연찮게 발견하게 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레트름의 시초는 1960년대 코튼코델 회사에서 만든 스팟이라는 하드베이트의 무게중심 납추의 유격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하드베이트 내부에서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만든 납추의 크기가 착오로 인하여 애초에 설계보다 작은 크기의 것이 장착되어 버리는 바람에 무게중심 납추가 하드베이트 내부의 벽면에 부딪히며 발그락거 리는 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것이 불량인 줄 모르고 사용하게 되었고, 오히려 착오로 인해 잘못 만들어진 제품이 의회의 호조항을 기록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코델사의 소리가 나는 루어를 정식으로 생산 요구를 하여 오늘날처럼 양산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두 번째 단락. 고음과 저음의 구분. 음파의 회절에 대한 이해. 어떤 건물의 모퉁이를 기준으로 한쪽에는 사람이 걸어오고 있으며 반대쪽에는 라디오가 켜져 있다고 칩시다. 이때 왼쪽 벽면에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은 육안으로 라디오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이인즉슨 빛에서 발생하는 파장은 건물과 같은 장애물의 모서리의 뒤쪽을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파에서 발생하는 파장은 장애물 뒤쪽을 돌아 들어가는 현상, 다시 말해 회절 현상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왼쪽 모퉁이를 걸어오던 사람은 시각으로 라디오를 확인하지 않아도 소리를 통해야 라디오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어떤 장애물의 왼쪽 편에 있는 베스는 반대쪽 면에 있는 루어를 시각으로는 볼 수 없지만 루어에서 발생하는 레트름이나 미세한 유형 진동을 통해서 피아를 식별하는 등 사물의 종류와 형상에 관해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과 달리 소리에서 이와 같은 회절 현상이 잘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빛과 소리가 서로 다른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장이란 파동 현상이 만들어질 때 발생하는 물결의 일주기 동안의 진행 길이를 일컫는 말로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혹은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뜻합니다. 사진 참조.
소리의 특징을 나타내는 데는 음의 높이, 음의 크기, 음색 등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것을 소리의 3요소라고 한다. 음의 높이는 진동수와 관련이 있고 음의 크기는 진폭, 음색의 경우는 파형에 따라서 소리의 톤이 달라지게 된다. 위의 그래프 중에서 가운데 그림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두 가지 파동 중에서 낮은 음의 경우는 같은 시간 동안의 높은 음에 비해 파장의 길이가 긴 형상을 하고 있지요. 이처럼 낮은 음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마치 구렁이가 담장을 부드럽게 넘어가듯이 장애물 뒤쪽을 돌아서 멀리까지 잘 전파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음의 경우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직진성이 높게 나타나므로 장애물에 가로막히게 되면 회절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빛의 파장과 비교를 해본다면 빛의 파장은 소리 파장에 비해 훨씬 짧기 때문에 사람이든 물고기든 빛을 이용한 시각기관으로는 장애물 뒤쪽에 있는 물체를 감지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은 파장의 길이에 따른 회절 현상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께서는 위의 그림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큰 건물이 입지에 있는 사거리에서 A 위치에 사람이 있고 B 위치에 각기 다른 높이의 음을 가진 악기가 연주되고 있다고 칩시다. 이때 신기한 것은 A 위치에 있는 사람은 B 위치에서 발생하는 피콜로 소리와 북소리 중 음의 높이가 낮은 북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파장의 길이 차이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북소리와 같은 중저음은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이 회절 현상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A 위치에서도 소리를 빨리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오른편에 있는 베스와 루어의 대치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루어의 레트름은 높은 음이냐 낮은 음이냐에 따라서 장애물을 회절하여 전파되는 속도에 있어서 차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루어 레트름의 종류와 쓰임새에 관한 부분은 뒷단락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사진 참조, 각기 다른 두 가지 소리를 발생시켰을 때 공기 입자의 진동 모습. 우측 사진은 파동의 진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더 큰 소리가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만약에 우측 사진에 나타나는 파동의 물결이 같은 시간 동안 더욱 좁은 간격으로 반복된다면, 다시 말해 파장이 더욱 짧게 나타난다면 우측 사진에서 발생한 소리는 더욱 크고 더욱 높은 음을 내는 소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는 베스의 청각기관과 파장의 길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헤르츠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헤르츠란 음파와 같은 파동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일컫는 말로서 파장이 얼마나 길고 짧으냐 하는 것은 결국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마나 많고 적은 횟수로 진동을 하였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발생한 두 가지 소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진동수가 더 많은 쪽은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은 고음이기 때문에 음파의 직진성이 강한 반면 진동수가 적은 쪽은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게 나타나는 저음이기 때문에 회절 현상이 잘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단, 이때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음의 세기와 음의 높이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음의 세기는 파동의 진폭과 관련된 것이고 음의 높이는 파동의 진동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의 세기는 매질의 진폭이 클수록 크게 발생하며 단위는 데시벨로 나타냅니다. 반면에 음의 높낮이는 1초 사이의 음파의 진동이 몇 회 반복되는지 횟수를 측정한 헤르츠로 나타내게 됩니다. 가령 어떤 물체가 1초 사이에 500회 진동했을 때 내는 소리는 500헤르츠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1초로 동일한데 그 안에서 발생한 어떤 물체의 진동수가 하나는 100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500회라면 이 경우 파장의 길이는 진동수가 100회 발생했을 경우에 더욱 길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진 참조, 1초당 진동수가 적어서 파장이 긴 소리를 저주파, 1초당 진동수가 많아 파장이 짧은 소리를 고주파라 한다. 소리의 높이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벌은 1초에 약 200회 날갯짓을 하므로 200, 모기는 1초에 약 250, 500회 날갯짓을 하기 때문에 250, 500의 진동수를 가진 소리를 낸다. 따라서 우리는 벌보다 모기가 귓가에 날아다닐 때 좀 더 높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벌의 날갯짓은 좀 더 낮은 음으로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지만 모기의 경우 좀 더 높은 소리로 잉잉 거리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음의 높낮이와 파장의 관계, 그리고 주파수와 그것의 단위인 헤르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알아볼 것은 베스가 물속에서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베스의 청각은 얼마나 작고 낮은 소리를
얼마나 먼 거리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아래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우리가 상대하는 베스가 얼마나 대단한 청력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베스 낚시에서 소리의 쓰임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 참조, 파동의 파장 길이와 진동수의 개념은 전자기기의 전파와도 관련이 있다. 라디오 주파수의 경우 AM 전파의 주파수는 대략 1000kHz 정도로 낮고 FM 전파의 주파수는 대략 100MHz 정도로 높기 때문에 2m 전파의 파장은 300m 정도로 길고 FM 전파의 파장은 3m 정도로 짧게 나타난다. 따라서 주파수가 높은 FM은 마치 뒤처럼 직선적으로 뻗어져 나가는 성질이 강하며 AM은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장애물 사이를 잘 파고드는 회절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특성 때문에 AM 전파가 FM 전파에 비해 장애물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며 더욱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다. FM의 경우는 전파 범위가 수백 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하지만 AM의 경우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방송이 잡힐 만큼 그 반경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한다. 세 번째 단락. 베스의 우월한 능력, 저주파 감지. 측선을 속여야 베스를 속일 수 있다. 베스의 청각기관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육상 동물인 코끼리의 청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정글에 사는 수컷 코끼리는 수십 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암컷 코끼리를 찾아다니거나 또는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동료 코끼리들과 서로 교신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까닭은 바로 코끼리들이 사용하는 초저주파 때문입니다. 초저주파란 보통 20Hz 이하로 진동하는 소리를 일컫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초저주파와 같은 낮은 소리는 장애물을 타고 넘는 회절 현상이 활발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손실 없이 먼 곳까지 잘 전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끼리들은 이런 초저주파의 특성을 활용하여 광활한 사바나의 정글에서 서로 교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코끼리는 5에서 50Hz의 초저주파를 사용하여 장거리 소통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상어 베스의 청각기관은 얼마나 발달해 있을까요? 베스의 경우는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 부분에 위치한 뇌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음역대인 20에서 1000Hz의 소리를 감지하고, 마감이 뒤쪽부터 꼬리자루까지 나 있는 측선의 경우는 4에서 200Hz의 낮은 초저주파 음역 및 진동을 감지해냅니다. 게다가 베스는 뇌이와 측선 이외에도 브레를 활용해서 아주 작은 진폭을 가지는 소리라고 할지라도 앰프를 통한 소리처럼 몇 배가량 증폭시켜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지요. 물의 소리 전달 속도에 관해서는 뒷단락에서 상세히 기술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매질은 육상의 공기보다도 소리를 약 4배가량 더욱 빨리 전달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본다면 베스의 측선은 코끼리 발달된 청각기관처럼 굉장히 먼 거리에서 발생하는 낮은 음의 소리나 진동을 우리의 예상보다 더욱 빠른 시간 내에 측선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스포츠 피싱 자료에 따르면 베스는 수중에서 약 1km 정도의 거리에서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서도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베스의 청각기관이 모든 종류의 소리에 대해서 이처럼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베스는 파동의 전달력이 좋은 저주파 소리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욱 먼 거리에서 잘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가 20Hz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 베스는 사람보다 더욱 낮은 음역대의 소리를 더욱 멀리에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수중에서 소리 없이 조용히 유영하는 아주 작은 물고기의 미세한 파동은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 주변에 머물고 있는 1인치 크기의 물고기를 오로지 육안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베스는 이처럼 작은 물고기를 시각을 통해 확인하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그 물고기가 소리조차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1인치 크기의 물고기들에게서 발생하는 미세한 초저주파까지도 감지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참조, 베스가 있는 곳으로부터 약 10에서 15m 거리에서 고주파를 발산하는 크랑크베이트가 돌진하고 있다면, 이때 베스의 뇌이는 크랑크베이트에서 발산되는 고주파 레트름을 인지할 수는 있지만 크랑크베이트가 어느 방향에서 다가오는지는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나 크랑크베이트의 몸체가 좌우로 흔들면서 발생시키는 진동의 경우는 베스의 측선에 인지되어 크랑크베이트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해 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베스의 두 가지 청각기관 중 어느 부분을 자극시켜야 좀 더 효과적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을까요?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그곳은 바로 측선입니다. 포인트의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배스를 공략하고자 하는 방법에 따라서 측선을 자극시키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레일을 자극시키는 것이 좋을지는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루어를 통해서 배스를 완벽하게 속여 넘기기 위해서는 결국 측선을 자극해야 할 때가 좀 더 많다고 봅니다. 이인즉슨 배스의 레일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러니까 위의 그림에서 보자면 애기 울음소리나 전화 벨소리와 같이 조금 더 위급한 느낌의 신경질적인 음역대를 잘 감지하도록 발달해 있지만 측선의 경우는 실제 물고기가 유영하면서 발생시키는 아주 작고 잔잔한 음역대의 소리 또는 실제 수중에서 먹이 사냥이 발생할 경우에 일어나는 주변의 작은 소음과 진동을 잘 감지하도록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어떤 루어가 신경질적인 고음을 내면서 스쳐 지나간다면 주변에 머물러 있던 배스는 그 루어의 소리를 레이로 인지한 뒤 위협, 호기심, 공포, 짜증, 분노 등의 감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주파에 의해 형성되는 이런 감정 상태는 배스의 주목을 끌기 쉽고 잠재되어 있던 공격성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좀 더 다양한 입지를 받아낼 수 있긴 하지만 반대로 고주파음은 오히려 배스를 쫓아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측선을 통해 인지되는 저주파의 소리와 진동은 그야말로 리얼리티, 다시 말해 실제 먹잇감이 되는 물고기들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파동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입질 전체의 빈도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먹새의 관점에서 본다면 측선 자극이야말로 배스를 속여 넘기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감각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사진 참조, 배스는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음역대의 소리를 잘 듣는다는 특징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낮은 주파수의 소리는 에너지 손실이 적어 먼 거리까지 잘 전파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그만큼 배스의 청력이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먼 거리의 소리나 진동을 잘 들을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로 배스는 1Hz의 미세한 초저주파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네 번째 단락. 소리는 배스의 감정을 변화시킨다. 저주파, 고주파, 레트르메스 임새. 한낱 미물로 취급받지만 어류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내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어부나 조사의 입장에서는 물고기의 감정을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겠지만 에어가들처럼 물고기를 관상용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물고기와 항시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고기의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처럼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외관상 신체의 변화나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만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이기심에 불과합니다. 어류만 놓고 봤을 때 지구상에는 약 21,600여 종의 물고기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모두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스를 포함한 수많은 종의 물고기들은 상황에 따라서 기쁨, 사랑, 광기, 행복, 희열, 휴식, 미움, 흥분, 오만, 포만, 조급, 불안, 눈치, 충동, 공포, 짜증, 슬픔, 미련, 좌절, 허기, 그리움, 울, 절망, 환상, 호기심, 만족, 장난 등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본 칼럼의 주제인 소리와 연관하여 배스의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사람의 예를 들자면 우리는 합창곡이나 아카펠라를 들을 때 베이스의 낮은 음색을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끼게 되고 소프라노의 높은 음색을 듣게 되면 큰 긴장감과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멜로디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서 낮은 음은 상대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높은 음은 긴장감과 각성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육상에서의 소리라는 것은 주변 공기의 진동을 얼마나 적절하고 감각적으로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루어의 레틀은 또 한 수 중에서 물을 다양하게 진동시킴으로써 배스의 심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자의 사육 경험상 낮은 음의 소리는 파장이 길고 느린 진동이므로 배스의 심신이 이완된 상태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스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머무르고 있는 수조의 한 귀퉁이에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시각으로 물체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한 다음 블라인드 뒤쪽에서 나무 토막을 사용하여 어항, 유리를 두들기게 되면
둔탁하고 낮은 음의 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서 베스의 신체는 외관상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낮은 음의 소리를 들은 베스는 평온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거나 또는 그 소리가 지속될 경우에는 블라인드 근처로 유유히 헤엄쳐 온 뒤 소리가 발생하는 방향을 바라보며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블라인드 뒤쪽에서 쇠구슬이나 유리구슬을 손에 쥐고 어항 벽면을 때리게 되면 전자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고음이 발생하는데 이런 소리가 발생할 경우 수조 속에서 평온함을 즐기던 베스는 그 즉시 등 뒤느러미를 고추 세우며 적개심을 나타내거나 온몸에 반점이 생겨나 극도로 긴장된 상태임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고음이 발생한 경우에 베스들은 쏜살같이 장애물 뒤로 몸을 숨기거나 이미 장애물에 숨어있는 베스의 경우는 부동자세로 대기 또는 반사적인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상대적으로 낮은 소리의 레트름은 베스로 하여금 주목은 끌되 경계심은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고음보다는 중저음의 레트름을 가진 루어가 더욱 많이 출시되는 것도 결국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한편 우리는 소리의 크기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저주파처럼 파장이 긴 소리들은 파장이 짧은 고주파 소리보다 더 먼 거리까지 확산된다는 사실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저음의 저주파 레트름이 베스의 감정을 이완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소리의 전달력이라는 관점에서 저주파 레트름은 어떤 쓰임새가 있을까요? 필자의 소견으로 둔탁한 낮은 음색의 울림이 큰 저주파 레트름들은 특히 밤 시간대와 같이 베스의 시각적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시공간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밤 시간대의 베스들은 잘 볼 수 없으므로 장애물 밖 오픈 지역으로 나와 가능한 한 소리와 진동에 집중하며 먹이 사냥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전파력이 좋은 중저음의 레트름을 활용한다면 고음 레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범위에 걸쳐져 있는 베스들을 루어 주변으로 불러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절 현상에서 언급했듯이 저주파 레트름은 크고 작은 장애물 뒤편으로 돌아 들어가는 성질이 강하므로 장애물 사이사이에 포진해 있는 베스들에게 레트름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시켜 밖으로 유인해 낼 수 있다는 것에서 그 쓰임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쓰임새들은 어디까지나 물리적 현상에 따른 이론적인 근거이므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에 의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으실 테지만 실전에 나서보면 밤 시간대에는 절대적으로 중저음이 잘 먹힌다는 보장도 없고 무수히 많은 장애물이 있는 포인트에서 반드시 중저음이 잘 먹힌다는 보장도 결코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필자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레트름의 높낮이에 따른 상대적 쓰임새입니다. 소리라는 파동의 물리적 특성상 저음 레틀의 쓰임새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넓은 구역을 상대로 좀 더 전파력을 요하는 상황이나 복잡한 구조물 속에 은신해 있는 베스를 밖으로 끄집어낼 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음을 가진 루어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진 참조. 근래에 들어서는 결빙이 되어 있는 겨울 낚시터의 수면에 구멍을 낸 뒤 그 구멍으로 채비를 내려 베스를 무더기로 낚아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온수성 어종인 베스를 한겨울에 단 몇 개의 얼음 구멍을 뚫어 잡아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필자의 소견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는 소리와의 연관성도 있다고 본다. 이인즉슨 겨울철에 얼음 구멍을 뚫어 낚시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둔탁하고 낮은 음역대의 얼음 깨지는 소리가 수중으로 전파되어 퍼지게 되는데 바로 이때 발생하는 어떤 저주파의 소리가 흩어져 있던 베스를 얼음 구멍 밑으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고음 레틀을 가진 루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필자의 소견으로 고음 레틀은 저음 레틀에 비해 넓고 먼 거리에 걸쳐 퍼져나가지는 못하지만 대신 한정된 구요 안에서 베스들의 호기심 자극과 반사적인 공격을 즉각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데 있다고 봅니다. 앞서 베스들은 약 30가지의 다양한 감정을 보인다고 했는데 고주파 레트름의 경우는 그 중에서 베스에게 호기심, 짜증, 분노, 공포와 같은 감정을 주로 불러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사람의 귀로 듣기에도 짜증스러운 소리를 내는 바이브레이션 같은 고음 루어는 소리가 더욱 크고 빠르게 전파되는 수중에서 배가 되어 요란스럽게 울려 퍼지므로 이런 루어에 반응하는 개체들은 그 루어의 자연스러운 면을 관찰하여 반응했다기보다는 그 물체에 대한 호기심이나 짜증, 불쾌감 등으로 인한 반사적인 공격,
방어 형태의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참조. 20Hz 미만의 소리를 초저주파라 한다면 반대로 2만 이상으로 진동하는 소리는 초음파라고 한다. 초음파는 초저주파와 반대로 넓게 퍼지지 않고 직진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때문에 박쥐는 자신이 낸 초음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이용하여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며 어두운 곳에서도 물체에 부딪히지 않고 날 수 있다. 초음파는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어선에서 고깃대의 위치를 파악할 때도 초음파를 이용하고 병원에서 쓰는 초음파 화상 진단 장치도 초음파가 물체에 닿았을 때 반사되어 돌아오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열거했던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베스가 루어에 반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세 가지 감정 상태를 꼽아보자면 그것은 호기, 분노, 호기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베스의 감정을 모두 읽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이 세 가지 감정 상태가 만들어지는 조건에 대해서만큼은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의 소견으로 저주파 레트름은 상대적으로 허기의 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고주파 레트름은 분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느 감정이 조과에 더욱 유리하다고 단편적으로 결론 짓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리로 어떤 감정을 유발시킬지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요. 가령 피딩 타임을 지나쳐서 그 일대의 베스들이 이미 포만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이런 시간대에는 먹새와 관련된 파동을 발산시키기보다는 호기심과 분노에 초점이 맞추어진 고주파 레트름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싱 프레셔의 여부에 따라서 카랑카랑한 고음의 레트름이 많이 사용된 낚시터에서는 고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만 해도 베스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게 되므로 이런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무음이나 저음의 루어들을 사용하여 예민한 상태의 베스들을 상대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 외에도 낚시터에 서식하고 있는 베스들의 영양 상태나 은신처, 지형의 발달에 따라서도 레트름의 호불호가 나뉘기도 합니다. 그 낚시터와 그 포인트에 머무르고 있을 베스가 현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는 루어를 사용할지, 아니면 감정을 자극시킬 고음 루어를 사용할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베스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낚시에 임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